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신용태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컴퓨터의 과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의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에는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의 컴퓨터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휴대를 하지 않아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의 구별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컴퓨터와 인간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컴퓨터가 인간을 속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컴퓨터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앨런 튜링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이분은 알고리즘, 우리 그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면서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화두가 됐는데 이 알고리즘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설계를 한 것이 이제 튜링 기계, 튜링 머신이라는 것인데 이분의 논문 중에 그 기계가 지능적인가 또는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컴퓨터가 의 반응이 인간의 반응하고 구별을 할 수 없다면 그러면은 컴퓨터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논문을 1950년도에 마인드라는 이 저널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튜링 머신을 이제 실험적으로 대회를 열은 것이 이제 레브너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1990년도에 이 레브너라는 사람이 우리 그 챗봇, 그러니까 채팅을 하는 로봇이라고 하는 그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튜링 기계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1990년도에 휴 레브너라는 사람이 챗봇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 챗봇 대회는 어떤 대회냐면은 심판관이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와 사람이 상대 쪽에 배치를 두고요. 그래서 심판관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질문을 했을 때에 컴퓨터가 대답하는 것과 사람의 이 대답하는 것과를 구별을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근데 2008년도에 엘보트라는 채팅 보트 그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2008년도에 이미 12명의 심판관 중에 이 3명이 컴퓨터가 대답을 했는데 이거 인간이 대답했습니다 하고서 속이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컴퓨터가도 사람과 같은 대답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도 생각을 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언어의 지능,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지능이라든지 인공지능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인간과 컴퓨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인간은 아날로그적인 사고를 합니다. 아날로그적인 사고는 연속적인 사고라는 뜻이죠. 그 대신에 이제 컴퓨터는 이제 디지털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동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간은 이제 지각적이고 컴퓨터는 논리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아직은 이제 구현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의 통찰력이라든지 응용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인간은 내용을 가지고 주소화해 가지고 기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상을 하게 돼 있죠. 인간은. 하지만은 이제 우리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연관 검색어라고 나오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논리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연관된 단어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기반이라기보다는 주소 기반의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심리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인간은 정서가 개입되는 데 반해서 이 정서를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우리가 구현해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아직 미지수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컴퓨터의 기능 중에 저장 기능이 있는데 정보를 컴퓨터는 인간이 지울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면은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지울 수가 있는 데 비해서 인간의 기억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트라우마 같은 어떤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과연 컴퓨터도 우울증이 생길까 하는 것들도 사실은 재미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과 컴퓨터의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지능, 그러니까 휴먼 인텔리전스와 인공지능의 그 차이를 좁히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 컴퓨터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직관을 이제 인공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연 컴퓨터에도 상식이 존재하고 윤리도 존재를 하고 정의가 있는가 하는 문제들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자체의 윤리를 어떻게 프로그래밍할 것이냐, 어떻게 정의를 프로그래밍할 것이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로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윤리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더 깊이 다루겠지만은 이 상식과 윤리 그리고 이제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컴퓨터에 구현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인간과 컴퓨터의 차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컴퓨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문제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컴퓨터들의 응용 기술, 뭐 다양하게 뭐 사무용이라든지 개인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만 좀 더 다루면은 처음에 이제 그 사물 인터넷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화두되고 있는 빅데이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일단 이제 사물 인터넷, 그래서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 IoT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컴퓨터는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모든 그러니까 사물들에게 컴퓨터를 얹혀가지고 연결을 시킬 수 없을까 하는 문제가 이제 그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제 RFID 해가지고 그 태그 시스템인데 ID 시스템 중에 하나죠. 그래서 RFID를 사용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사물들을 이제 연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물 인터넷이 다양한 분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분야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의 삶 또는 공공의 서비스 또는 산업의 경쟁력 이런 거에도 우리가 사물 인터넷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ICT하고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IoT의 차이를 보면은 우리가 유비쿼터스라고 한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유비쿼터스의 개념은 정보통신을 anywhere, 어디서나 그리고 anytime,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정보통신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 사물 인터넷의 목적은 뭐냐면은 언제 어디서나가 아니라 무엇이 됐던 anything, 모든 사물에도 다 연결을 하겠다는 더 거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물 인터넷의 구조를 보면은 일단은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데 이 사물의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이제 전달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분야라든지 또는 이제 전기 분야라든지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그 신호등 같은 또는 그 도시의 인프라라든지 또는 센서들이 있어가지고 뭐 농업이 됐던 아니면 기후 변화가 됐던 또는 지질 또는 지진 같은 것들을 감지를 하는 그러한 분야에 이 사물 인터넷들이 이제 적용이 되겠고요. 이 사물을 연결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예측을 보면은 그 2020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300 내지 400억 개의 사물들을 다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매년 우리 사용하는 컴퓨터에 35%씩 증가되는 사물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인터넷에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선전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예전에 그 모 업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 가지고 집의 온도 또는 집의 물의 온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는 집에 가스레인지를 끄고 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광고들도 있었지만 홈 가전에서도 그 적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교통 분야라든지 SOC, 그러니까 사회적 간접 자본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감시라든지 보안 분야에서도 사물 인터넷이 적용이 될 거고, 그리고 헬스케어, 요즘 이제 밴드라든지 뭐 이런 거 차고서 이제 운동들을 하고 또는 맥박수라든지 아니면은 그 혈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 사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구현이 되고 있는데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분야, 그래서 이제 스마트 하이웨이라든지 스마트 고속도로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 분야에도 사물 인터넷이 적용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소매라든지 상거래에서도 우리가 물건을 담고 계산을 하러 가는데 그게 아니라 물건을 담는 순간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 상거래에도 사물 인터넷이 이제 적용이 될 거고, 산업과 제조. 그래서 이제 산업과 제조 부분에서 이제 혁신을 이루자 하는 것들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해가지고 결국은 사물 인터넷을 적용을 한 그 혁신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축산이라든지 환경 문제들도 사물 인터넷에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의 적용 분야를 보면은 일단은 집에 많이 활용될 거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기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가방이 됐던 안경이 됐던 시계가 됐던 이런 웨어러블한 그 장비에 이 사물 인터넷이 적용이 돼 가지고 사용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스마트 홈,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든지 또는 집에 들어오는 집주인이 들어오는 출퇴근 시간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해주고 자동으로 불을 켜주고 또는 출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다양한 서비스들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생활의 편의라든지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주거 그 환경을 혁신하는 차원에서 홈 IoT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은 구글 같은 그 글로벌 업체들이 이제 M&A를 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그 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1914년도에 네스트라고 가정용 온도 조절하는 그 스타트업이에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온도를 그 조절을 해주고 사람의 집주인의 그 행동을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인공지능형 그 제품인데 이 네스트라는 회사를 32억 불에 인수를 합니다. 32억 불은 3조 한 4천억, 5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가격에 이 온도 조절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가치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 구글이라는 회사가. 그리고 이제 가정용 그 그 전문 카메라 업체 드롭캡이라는 데를 인수를 하고 스마트홈 서비스의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는 유망 기업인데 리볼브라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구글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을 그만큼 개척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물 인터넷 자체가 가져오는 우리 삶의 변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삶이 변화가 되면은 문명도 전환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한 시사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2년 전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는 굉장히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차의 목적은 사람을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건데 차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차 사고가 많이 있는데 이 사고를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이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운전을 굳이 안 하더라도 스스로 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좋은 일일 텐데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자율주행을 하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을 때 그럼 책임을 어떻게 누구한테 묻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사한테 물을지 아니면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을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가장 큰 문제고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도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굉장히 고급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내장이 될 텐데 소프트웨어의 역량이 그만큼 커진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오류하고 또는 이제 소프트웨어 오류하고 또 비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제 올해의 에릭슨이라는 회사에서 소비자 트렌드 중에 하나를 보면은 만약에 보행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와요. 자동차가 오는데 이 자동차가 멈출 것이다.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오고 사람이 탄 자동차가 온다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왔을 때 65%는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람보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믿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소비자 트렌드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컴퓨터를 누구를 믿을 거냐 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재밌는 화두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에도 이제 사물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결국은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웰빙 하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뭐 어떤 심장 박동이라든지 운동량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경고를 준다든지 또는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내 서비스에 또 이제 사물 인터넷 분야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워치라든지 스마트 밴드 또는 스마트 슈즈 해가지고 신발에서 이 감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몇 볼을 걸었다, 뭐 체중을 빼라, 체중을 늘려라,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스마트 슈즈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정부 또는 공공 분야에서 할 일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이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난이라든지 재해 또는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들이 다 연동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CCTV를 활용하든 아니면은
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다녀서 이제 서비스를 받던,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위치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GPS들이 내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GPS들이 내장된 그 IoT 정보들이 이제 제공이 될 거고,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들이 어떤 빅데이터의 플랫폼이 돼가지고 관제센터를 통해 가지고 통제를 하고 이제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공공사물 인터넷 분야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길거리에 보면 이제 쓰레기통이 별로 없는데 사실은 그 환경 오염을 위해서는 사실은 쓰레기통을 많이 둬야 돼요. 뭐 외국 같은 사례는 길거리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통들이 있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게 돼 있는데, 쓰레기통 자체도 스마트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리사이클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플라스틱만 넣어야 되는데 뭐 다른 걸 넣었다든지 이러면 이제 경고를 준다든지, 또는 그 쓰레기통이 다 찼으면은 쓰레기 를 이제 청소하는 그 업체 또는 서비스하는 그 기관에 연락이 돼가지고 쓰레기통을 이제 비운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환경을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에너지 분야에서도 사물 인터넷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이 분야를 우리가 이제 스마트 그리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을 이제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 IoT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만 이제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를 절약을 한다든지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이 사물 인터넷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 팩토리의 분야가 있는데, 이 공장에서 이제 작업을 이제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안전성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공정을 분석을 하고 또는 시설물들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사물 인터넷 분야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한 유통 체계를 위해서 생산, 가공, 또 유통 이런 분야의 모든 전 단계에 이제 사물 인터넷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삶에도 지금 이미 사물 인터넷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제품에 이제 IoT를 접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포크인데요, 포크. 그래서 뭘 먹는지 또 얼마나 많은 양을 먹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제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이제 숟가락 내려놓으시죠. 뭐 이런 식의 그 경고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워치는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옷도 이제 이 센서들이 다 있어가지고 감지를 해가지고 날씨가 추우면 옷을 좀 데펴준다든지, 날씨가 더우면은 옷을 좀 시원하게 해준다든지, 또는 움직임 같은 것들을 감지를 해가지고 운동량 같은 거를 늘려준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재밌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제 스마트 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컴퓨터가 내장이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람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고서 자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막 흔들어서 깨우는 거죠. 그래서 또는 만약에 코 고는 사람이 있으면은 코 고는 걸 녹음을 해가지고 아침에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이 침대 하나가 그러니까 베개 하나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이제 재밌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갖고 다니다 보면은 충전이 항상 문제죠, 그렇죠? 충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가방에 충전기가 내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에 또 와이파이가 내장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은 요 가방 안에 이 불빛이 있어가지고 여성분들에게 좋은데, 가방에 불이 있어가지고 어떤 물건들을 이제 찾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들도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이미 가방 자체도 이제 IoT에 사물 인터넷에 이제 포함되는 시대가 열렸고, 그 다음에 뭐 안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제품이 나왔고, 또 그 기능 같은 것들도 더 충분히 활용이 될 거다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물들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물들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데이터가.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권력이 될 텐데 그 데이터를 그러면은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큰 화두가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대량의 정형 또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저장하고 분석해서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빅데이터 분야인데 우리가 일단은 초기의 컴퓨터의 시대 또는 컴퓨터가 대중화된 그 PC, 그러니까 컴퓨터만 연결이 돼 있었을 때의 이 모습과 사물들까지 다 연결됐을 때의 모습은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크기,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예전에는 입력을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사물들이 알아서 스스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수집을. 그러니까 데이터의 속도라든지 실시간성이 훨씬 뛰어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가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데이터가 다양한 형태로 나오다 보면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컴플렉시티, 복잡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빅데이터 분야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특징들이 될 거고, 이걸 이제 저장을 한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표현을 한다든지 하는 기술들이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념 중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혼동이 되는 것 또는 이제 혼용이 돼서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은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입니다.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는 사실을 말합니다. 만약에 제 나이가 뭐 몇 살이다 이야기하면은 그건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뭐 죄송한데 30살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40살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는 사실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석을 하지만 정보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자체는 사실을 말하지만 정보는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거는 데이터와 정보를 근거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는 개인적인 주관이 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주관이 들어가가지고 지식은 기대와 믿음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식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결국은 데이터를 어떻게 정보화할 건지 이 정보를 또 어떻게 지식화할 건지 또 지식화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건지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 또는 상식에 대한 문제, 정의에 대한 문제 이런 거에 컴퓨터가 굉장히 오용이 될 수 있고 악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이 데이터를 다루는데 또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도 사실상은 하나의 권력이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올바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양은 많은 통계치들이 있는데 거의 매년 40% 이상씩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의 발전보다 데이터의 발전 속도가 훨씬 높아진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도 그 데이터를 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도 그만큼 또 발전이 돼야 되겠지만 이 인류가 생산해내는 지금 데이터의 양이 이 컴퓨터가 다 수용을 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 데이터는 그 미래의 원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링크드인이라든지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용자들이 또 데이터들을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권력인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이 사실은 화두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인데 클라우드라는 건 이제 구름이란 뜻이죠. 그렇죠? 구름이라는 건 뭐냐면은 존재하지만 그 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름 안에 소프트웨어도 들어가고 플랫폼도 들어가고 서비스도 들어가고 인프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이 컴퓨터를 제공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의 컴퓨팅이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그다음에 내가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만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탄력성이라든지 확장성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다루는 분야들이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자체가 이 소프트웨어를 임대를 한다든지 또는 플랫폼을 임대를 한다든지 또는 인프라를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에서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다양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상현실인데 가상현실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트레이닝, 이제 훈련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되는 거는 사실은 게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 환경이라든지 상황을 컴퓨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실제 주변 상황이라든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술이 이제 Virtual Reality, VR이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을 해서 그 실제 유사하게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체험이 가능한 그러한 기술이 되겠고, 뭐 군사 훈련이라든지 전문가, 뭐 비행 파일럿을 훈련시킨다든지 이런 그 전문가 훈련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이제 게임이라든지 미디어 감상용으로 많이들 활용이 되고 있는 분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몇 년 전에 포켓몬고라고 또 열풍이 있었는데 증강현실. 그래서 이제 현실 배경에다가 3차원 가상 이미지 또는 부가적인 정보들을 이제 제공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포켓몬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도시를 만약에 여행을 하고 있으면은 이 화면에 어디에 어떤 뭐 레스토랑이 있다, 뭐 어디에 어떤 무슨 상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실 배경에 실체에다가 이제 가상의 부가 정보들을 제공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AR 기술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VR하고 이제 AR하고 이제 또 믹스를 시키자 해가지고 이제 혼합 현실, 믹스드 리얼리티를 라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컴퓨터는 그럼 어떻게 될 건지, 일단은 미래의 컴퓨터의 보다는 이제 미래의 컴퓨터에 대한 특징,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의 응용 기술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신소재 분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래핀이라고, 결국은 이제 소재 분야인데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도 이제 전기로 통하는 컴퓨터에서 빛을 통하는 컴퓨터로 이제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컴퓨터 분야에서 사람들이 또는 연구자들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럼 빛을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또 빛을 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그래핀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열 전도성이 좋고 두께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신축성도 강해요. 그래서 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의 이렇게 몸에도 이제 부착시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도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또는 접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게 하는 이제 소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리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그래핀하고 이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반도체 기술 공정으로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핀보다는 쉽게 기존 전자장치를 이제 직접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모양새가 이제 2차원적으로 이제 이렇게 뒤틀린 모양으로 돼 있고, 이제 벌집 구조로 돼 있는 신소재입니다. 그리고 탄소 나노 튜브인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이 한 10만 분의 1 정도니까 뭐 거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 신소재죠. 그래서 이 탄소 나노 튜브가 이제 육각형으로 연결돼 있고 이 속이 이제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탄소 나노 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항공기의 동체라든지 자동차 부품 같은 거 또는 2차 전지 등에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신소재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아토믹 샌드위치 해가지고 여러 개의 그 단일 원자층들을 이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교대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신소재인데 이 전력을 굉장히 적은 전력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배터리 전지 문제가 있는데 전력을 작게 사용하니까 굉장히 그 혁신적인 신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태양 전지가 있죠. 태양 전지는 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비행기에도 이제 태양 전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위성이라든지 또는 이건 이제 대만에 있는 스테디움인데요. 스테디움 자체가 태양 전지로 돼 있어요. 태양 전지로 돼 있어 가지고 그 태양의 에너지를 이제 그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이제 반도체 소재가 될 거고, 나중에 이제 전기차가 나오면은 전기차를 이제 충전하는 것이 문제가 될 텐데, 여기에도 그 자동차의 그 자동차 뚜껑에 이 태양 전지를 달아가지고 자동으로 낮에는 충전이 되고 밤에는 또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신소재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사물들을 인천을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물이라든지 사람 또는 뭐 데이터 프로세스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연결시키겠다는 것이 이제 지금 꿈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면은 그 저대역, 그 다음에 전력이 이제 굉장히 작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저전력이면서 또 멀리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광역의 통신 기술들이 개발이 되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와이파이나 이제 블루투스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원거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m 이내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그 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14km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로밴드 LTE 해가지고 일부 지금 사용하고 있는 LTE 통신에다가 일부의 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가지고 원거리를 보내자 하는 것이 이제 LTE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이라든지 그 Z-Wave 같은 거는 900MHz 대역에 이제 저주파수 대역을 쓰는데, 이거는 벽을 다 뚫고 갈 수가 있어요. 저주파수 대역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방과 방이 다르더라도 무선으로 이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평창 올림픽에 내년에 처음으로 상용화하겠다. 사실은 이 국제 표준은 2020년도에 나오는데 우리는 먼저 상용화하겠다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5G죠, 5G. 그래서 이제 차세대 이동통신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4G LTE보다 200배가 빠릅니다. 200배가 빠르고 전송 용량도 약 한 1000배 정도 빠르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기존의 1기가의 영화를 가지고서 다운을 받으려면 1분 이상 몇 분 걸리거든요. 수분 걸리는데 그거를 이제 10초 안에 이렇게 다운 받을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현실화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 가상지능의 어떤 공간들이 생길 거고, 그것들이 이제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장치 없이 실감형의 지능 공간으로 이제 미래는 진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관찰형 또는 수동형의 이미 그 미디어의 세계에서 이제 참여형, 이미 뭐 개인 방송들도 하고 많은 참여들을 하고 있지만은 참여형 미디어의 시대가 열릴 거고, 지금 이제 개인 사용이 아니라 다수의 사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집단 지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서 미래가 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친인간적인 어떤 홀로그램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그럼 산업들은 다 죽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기존의 산업도
이 ICT 또는 컴퓨터하고 융합이 돼가지고 이제 진화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 서비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의료는 스마트 헬스케어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마트 교통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모든 것들은 이제 스마트화, 지능화 될 거고 더 정교화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공자 중심에서 이제 사용자 중심의 미래, 그리고 일방향의 소통에서 양방향성, 그다음에 이제 폐쇄형 플랫폼에서 어떤 개방형 플랫폼 시대로 갈 거고, 중앙 제어에서 분산 지능적 제어로 진화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인터페이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어떤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이제 컴퓨터에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될 텐데, 컴퓨터가 뇌를 읽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뇌와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를 또 연구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에서 발생하는 어떤 신경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 뭐 휠체어를 탄 그 핸디캡자라든지 또는 노약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분들하고 이제 외부 기기들하고 이제 그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기기하고 이 뇌와 컴퓨터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면이라든지 컨트롤러 대신에 마음으로 증강현실 같은지 또는 그 가상현실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뇌와 이제 컴퓨터의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컴퓨터가 뇌를 읽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각 컴퓨팅 분야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이게 게임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몸 동작이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립모션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가락을 가지고서 저리가 뭐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서 이제 인식을 하고서 컴퓨터가 꺼지고 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 우리 그 영화 같은 경우에 굉장히 벽을 보고서 뭐 손을 막 움직여가지고 이 컴퓨터를 다루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각 컴퓨팅 분야에서 그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공중에 확대, 축소, 클릭, 뭐 스크롤, 끌어당기기.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그 인터페이스 그 입력 기기들을 손으로 다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각 컴퓨팅이 되는 거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크린, 우리가 이제 스크린도 굉장히 중요한데, 스크린을 가지고 다니려면 이제 모니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니터를 아무데나 다 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러한 그 노트에 모니터를 쏜다든지, 또는 심지어 손바닥에다가도 이제 모니터의 손바닥이 모니터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 손바닥을 통해 가지고 키보드 역할을 해서 입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능한 그 컴퓨터와 사람과의 소통 창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키넥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이제 그 사용자를 인식을 해가지고 이 동작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이 어떤 동작을 하면은 그걸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션 캡처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있어가지고 동작을 인식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 모듈을 통해 가지고 또 음성도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의료 분야에서도 이 직접적으로 사람 환자를 만지지 않고 의사가 이제 수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홀로그램인데, 이 홀로라는 거는 그 완전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램이라는 건 이제 그 정보라는 의미인데, 이걸 이제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 홀로그래피를 통해 가지고 이제 광 레이저를 쏘면은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빛 간섭 현상이 생겨서 실제 사물과 같은 3차원 입체 영상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요 화면은 이제 가수 김광석인데, 김광석의 콘서트를 홀로그램으로 시연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니터를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게 참 어려운데 이걸 꾸길 수도 있고 또는 접을 수도 있고 이런 플렉서블한 모니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접거나 쉬는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들이 이제 컴퓨터 분야에 활용이 될 거고 이게 이제 가볍고 또 깨지지도 않으면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대성이라든지 공간 활용성들이 높아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그 각광받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 분야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일단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인간처럼 만들겠다 하는 얘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굳이 정의를 하자 그러면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그다음에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 또는 자동화된 기기가 수행하도록 하는 정보 처리 기술 분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다 뭐 마이티한 것 또는 뭐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 인공지능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대표적인 연구 분야들이 이제 전문가 시스템, 뭐 의료 상담을 한다든지 뭐 인공지능 판사 또는 인공지능 변호사 뭐 이런 그 전문 분야의 직업을 가진 거를 이제 대체를 하는 이제 전문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럼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처럼 하려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인식을 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도 이 인공지능의 굉장히 그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그 복잡한 것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그거를 이제 그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어떤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사람의 뇌도 이 뇌의 망처럼 생겼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신경망처럼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신경망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망을 하는 을 사용하는 그 인공지능 분야가 이제 어떤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문자를 인식한다든지 어떤 수기를 인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연구 분야에 해당될 거고, 또 인공지능 분야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로봇 같은 것들도 그 인공지능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퍼즐 로직 해가지고, 로직이라는 거는 보통 논리라는 건 yes, no, 참 아니면 거짓인데 퍼즐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이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퍼즐 로직 같은 것들이 이제 가전이라든지 자동차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그 하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그 이세돌과 알파고 때문에 생긴 건 아니고요.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알렌 튜링의 그 생각하는 기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1950년도에 51년도죠. 51년도에 인공지능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인공지능처럼 우여곡절이 많은 연구 분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이렇게 발전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낙관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뻥을 친 거죠, 사실은. 그러다가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들은 풀었는데 복잡한 문제들은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1974년도쯤 돼가지고 80년도까지 이 암흑기,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재정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첫 암흑기를 가졌는데, 이렇게 된 거는 우리 그 사이먼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처음에 인공지능이 나온 다음에 10년 내에 디지털 컴퓨터가 체스 챔피언을 이길 거다. 58년도에. 그러니까 68년도에 이겨야 되는데 사실은 체스 프로그램도 못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65년도에는 20년 내에 기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85년도에 이제 컴퓨터가 PC가 나오던 시절이었으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가 이제 끝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제도약의 시대가 된 것이 이제 전문가 시스템
나오고 신경망 이론이라든지 지식혁명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또 이 80년도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또 그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두 번째 그 암흑기가 온 것이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 됐는데 인공지능에 우리가 이제 또 겨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이제 만들긴 만들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에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경제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산할 수가 없다는 거고, 양산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시장 확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암흑기가 온 거죠. 그러다 것이 이제 2000년대 후반에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도에 이세돌 기사와 이 알파고가 대결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이제 화두가 되고, 어떻게 보면 다시 4차 산업혁명하고 함께해서 인공지능과 이 로봇 시대가 붐을 일으키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진행되어 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혼용을 해서 쓰는데, 일단 인공지능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 분야면은, 이 사람처럼 하려면 사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학습이잖아요. 그렇죠? 학습.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을 구현을 해 가지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머신러닝 하니까 기계가 달리는 거냐 뭐 이렇게 러닝이냐 뭐 이렇게 농담들도 하는데, learning 그러니까 배운다는 이 얘기죠. 머신이. 그다음에 이제 그 딥러닝은 다양한 의사 결정 구조들이 있는데, 신경망 기반으로 이 머신 러닝의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층을 가진 신경망 기반의 그 머신 러닝 분야가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딥러닝은 머신 러닝 분야의 한 분야고, 머신 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되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이제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인공지능을 로봇에 이제 업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이 이제 사람처럼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인간형 로봇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형 로봇을 우리가 휴머노이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외부 환경을 인식을 하고 판단까지 하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동작을 하는 그런 모습의 인간 모습하고 비슷한 로봇을 우리가 휴머노이드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결국은 인간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인간을 또 대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을 대신하거나 인간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응급 구조를 수행을 한다든지 어떤 정밀한 작업을 수행을 한다든지, 또는 그 가사 역할 같은 것들도 수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업무 같은 것들도 이제 대신하는 그런 로봇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컴퓨터의 지금 현황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이제 사용되는 그 활용되는 예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컴퓨터가 활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서부터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다뤄봤는데, 오늘은 이것들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